새벽 5시 휴게소 주차장. 화물차들은 하나둘 빠져나가는데 한 남자만 멈춰 서 있습니다. 60세 화물차 베테랑 기사. 30년 전국을 누비며 달렸지만 환갑 선물로 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매달 고정비만 220만 원. 주유비는 매출을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달릴수록 통장은 비어가고 멈추면 할부금이 목을 조였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구조였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경기도 외곽의 한 휴게소 주차장. 웅장한 디젤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화물차들이 하나둘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새벽 일감을 잡은 기사들의 분주한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14톤 화물차 한 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60대 남자가 운전석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합니다. 밖으로 마지막 화물차가 빠져나갑니다. 텅 빈 주차장에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진 환갑의 얼굴입니다. 그는 긴 한숨을 쉬며 핸들에 이마를 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호입니다. 30년 넘게 화물차 핸들을 잡았지만 2025년 초 단 1년 만에 이 핸들을 놓았습니다. 방금 전 저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장 앱을 켰다가 껐다가, 배차 앱을 켰다가 껐다가 3일째 똑같은 화면만 봅니다. 통장 잔액 0원, 배차 알림 0건. 눈이 침침해 돋보기를 쓰고 배차 앱을 새로 고침합니다. 손가락이 조금만 늦어도 이미 배차된 콜입니다라는 문구만 뜨더군요. 30년 베테랑의 자부심이 0.1초 사이에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보다 빠른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고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려 수락 버튼조차 제대로 못 누르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차는 제 꿈이었습니다. 폭신한 새 시트, 최신형 내비게이션,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등록증, 2억 원짜리 신차, 30년 꿈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짓누르는 쇳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들, 할부금 120만원, 보험료 40만원, 세금과 유지비 60만원, 숨만 쉬어도 22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일을 하면 주유비만 월 600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매출보다 기름값이 더 나갑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통장이 비어갑니다. 평생 모은 1억 4천만원, 30년 악착같이 모은 돈, 단 1년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빚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달렸습니다. 1000km를 달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제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물차를 처음 잡은 건 1995년 30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 뱃속엔 큰애가 있었고 화물차 몰면 돈 된다는 친구 말에 앞뒤 안 재고 뛰어들었습니다. 지입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그 길이 제 인생 3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의 차, 남의 번호판 빌려 쓰며 매달 임대료에 수수료까지 떼이는 지입 기사. 사장 소리는 들어도 실상은 을 중에 을이었습니다. 남 주던 지입료 수십만원, 떼이는 수수료 수백만원. 그 돈만 내 통장에 그대로 꽂혔어도 우리 자식들 등록금 걱정은 진작에 끝났을 겁니다. 언제까지 남의 주머니만 채워주며 살 건가? 그 비굴한 을의 딱지를 환갑 전에는 반드시 떼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파리 목숨처럼 계약서를 다시 썼고 수수료 올린다는 말에도 일감이 끊길까봐 굽신거렸습니다. 새벽 3시 기상, 5시 현장 도착. 하루 1000km를 달리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소 구석에서 쪽잠과 맞바꿨고 밤이면 14톤 차 운전석 뒤 침대에서 파스 한 장으로
뻐근한 목을 버텼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아들 둘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배우지 못해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애, 작은애 대학 등록금 한 학기 400만 원. 명절 아침 차례만 지내고 할증 붙을 때 벌어야지 하며 길을 나설 때 아내가 말없이 챙겨주던 도시락이 제 엔진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직장 잡고 큰애 집 살 때 3천만 원, 작은애 결혼할 때 3천만 원, 6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모 노릇 다 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은 돈 1억 4천만 원. 쌀 한 포대, 외식 한 번 아껴가며 3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제 목숨값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차로 한번 살아보자. 59세 끝자락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번호판 빌려 쓰며 매달 지입료 바치는 생활 청산하자. 내 이름 석자 박힌 영업용 넘버 하나 갖는 게 평생 소원이다. 대리점에서 본 2억 원짜리 신차, 그리고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그것은 30년 꿈의 결정체였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차키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차값 1억 7천만 원에 번호판 권리금 3천만 원. 합쳐서 딱 2억 원이었습니다. 번호판 값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줘야 한다기에 먼저 치렀고 남은 현금 1억 1천만 원은 차값 선수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1억 4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모자란 차값 6천만 원은 할부로 돌렸습니다. 월 120만 원씩 5년. 남들은 환갑에 무슨 빚이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남 주던 지입료와 수수료만 아껴도 할부금 갚고 노후 자금 모으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핸들을 잡으니 30년 묵은 한이 풀리는 것 같더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우려. 전국 착공 물량 감소세. 손을 뻗어 라디오를 껐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자재 납품 업체가 쓰러지고 그 여파가 공장까지 번진다는 걸. 30년 이 바닥에 있었으니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력을 믿었습니다. 나는 30년 베테랑이야. 나처럼 성실하게 하면 일감은 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10년만 더 뛰자. 할부 갚고 노후 자금 모아서 아내랑. 그때부터는 여행만 다니는 거야. 그 다짐이 지옥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통장에서 1억 4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단 한순간.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버는 돈은 다 내 거니까. 사실 계산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월 할부금 120만 원, 보험료 40만 원, 각종 세금과 유지비 60만 원, 고정비만 220만 원. 여기에 14톤 차로 한 달 열심히 뛰면 주유비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매출이 800만 원은 나와야 겨우 본전. 1000만 원은 벌어야 할부금 갚고 생활비가 남습니다.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야. 90년대엔 월 매출 1000만 원이면 절반은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는 기름값이 지금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요. 나는 30년 베테랑이야.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악착같이 하면 돼. 저는 제 경력을 믿었습니다. 60세가 늦은 나이긴 하지만 제 경험과 성실함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은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첫 달,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차 앱을 켰습니다. 일감을 잡으면 무조건 달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배차 앱에 뜨는 일감이 예전보다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콜이 없지? 처음엔 건설 현장 콜만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줄었으니까 철근, 시멘트 배송이 줄었겠지. 괜찮아. 공장 원자재도 나르고 사료 배송도 있잖아. 하지만 며칠 지나니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니까 철강 업체들 주문이 끊겼습니다. 이 업체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 업체의 원자재를 대던 공장들도 가동을 줄였습니다. 공장이 멈추니까 완제품 운송도 줄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축산 농가들도 사료 주문을 줄였습니다.
건설, 납품, 공장, 유통, 화물.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배차 앱을 자세히 봤습니다. 늘 화면을 가득 채우던 일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침이면 수십 페이지씩 올라오던 건설 자재 콜이 오늘은 단 한 페이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수백 번 눌러봐도 공장 원자재 콜은 가뭄에 콩 나듯 하나씩 올라왔다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어제 라디오 뉴스에서 들었던 건설 물동량 50% 급감이라는 말이 숫자가 아니라 텅 빈 화면으로 제 눈앞에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건설이 죽으니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니 사려고 피려고 할 것 없이 온 나라의 물류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더 절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장거리든 근거리든 건설 자재든 공장 원자재든 사료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운임이 적어도 일단 있으면 무조건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 800km, 공장 철강 원자재. 운임 80만원, 주유비 빼면 거의 안 남지만 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축산농가 사료 배송. 운임 12만원짜리도 잡았습니다.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은 기본, 16시간씩 핸들을 잡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 주행거리 800km에서 1000km.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어도 한탕이라도 덜하는 생각에 찬물로 세수하며 버텼습니다. 한 달 매출 600만원. 예전 같으면 800만원은 벌었을 텐데 6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엔 더 잘하면 돼 하고 넘어갔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4톤 차로 하루 종일 뛰면 기름값만 수십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한 달을 채우면 주유비만 60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육아 보조금이 나온다지만 치솟는 연료비와 요소수 값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출 600만 원에서 주유비 650만 원을 빼니 이미 마이너스 50만 원. 여기에 보험, 할부금 같은 고정비 220만 원까지 더해지면 한 달에 마이너스 270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돼. 저는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베테랑답지 못하게 일감을 못 잡은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 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매출 700만 원. 이제 좀 되겠네. 하지만 많이 달린 만큼 주유비도 700만 원. 또 마이너스 220만 원. 세 번째 달, 배차 앱을 켜도 좋은 일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광클로 순식간에 낚아챘습니다. 제 손가락은 느렸습니다. 이 바닥에선 경력도 성실함도 이미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는 걸요.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무너지는 구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90년대엔 성실함이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앱 클릭 속도가 실력인 시대였습니다. 제게 돌아오는 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죽은 콜뿐이었습니다. 친한 선배 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대호야, 너 알면서 시작한 거 아니야? 알긴 했습니다. 그럼 왜 60의 신차를 뽑았어? 미쳤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저는 30년 했잖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대호야, 이 바닥은 이미 끝났어. 베테랑도 소용없어. 성실함도 소용없어. 구조가 무너졌다고. 선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부금 120만 원은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험료 40만 원도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꺼내 썼습니다. 카드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은 욕심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베테랑이라는 자부심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성실함과 경력은 이 구조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달, 저는 더 악착같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내가 30년을 했는데
자존심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새벽 4시, 아니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배차 앱을 켜고 일감을 노렸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하지만 이미 배차 완료 상태였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새벽 2시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아니, 손가락이 저보다 빨랐습니다. 겨우 일감을 잡으면 무조건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배송 왕복 800km. 도착해서 바로 근거리 배송 몇 건을 더 뛰었습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휴게소에서 김밥 하나 입에 넣고 10분 쪽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강대호. 한 건이라도 더 뛰어야 해. 어느 날은 16시간을 연속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밤 9시에 도착. 차에서 내리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해골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져 깜빡 졸았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죽을 뻔했네.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저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부금은 매달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하루가 아니라 제 몸을 갈아 넣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도 돈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번째 달,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비상금도 다 떨어졌습니다. 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생활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아내는 그래도 정성껏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값싼 재료지만 최선을 다해 만든 반찬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계란찜, 김치와 된장찌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무리하다가 당신 큰일 나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밤새 운전하는데 정말 위험해요. 그러다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저는 또 차에 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제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배차 앱을 켰습니다. 일감 알림이 떴습니다. 클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차 완료. 또 다른 일감. 클릭. 배차 완료.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빠르게 클릭해 0.1초 만에 낚아챘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30년의 끝인가? 90년대엔 달랐습니다. 성실하게 현장을 지키면 일감이 알아서 왔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일주일치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앱 클릭 속도가 전부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물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베테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손가락을 가진 젊은 기사를 원했습니다. 성실함이 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잃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덫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이 저에게는 가장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주유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유 주입구를 열고 주유기 노즐을 꽂았습니다. 눈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그만 올라가라. 하지만 주유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만원, 30만원, 35만원. 마침내 멈췄습니다. 40만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하루치입니다. 내일이면 또 이 돈이 나갑니다. 이건 기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혈관에서 피가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름값이 10원만 올라도 손이 떨렸습니다. 주육이 눈금이 올라갈 때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제 육아 상승. 그 한마디가 제 목을 조였습니다. 육아 보조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리터당 몇백 원. 하지만 무슨 소용입니까? 치솟는 육아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요소수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통에 5만 원. 한 달에 2통은 써야 했습니다. 1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14톤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월 주유비만 650만 원. 여기에 요소수까지 합치면 660만 원. 이게 제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기름값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요소수 값에 10,000km마다 갈아줘야 하는 엔진오일, 길 위에 돈을 뿌리며 달리는 꼴이었습니다. 지입 기사할 땐 이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떼이고 차 임대료를 냈지만 그래도 손에 쥐는 돈이 있었습니다. 한 달 순수입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신차를 산 순간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매출 700만 원을 올려도 주유비 7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고정비 220만 원까지 빼면 마이너스 220만 원.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주유소에서 젊은 기사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역시 14톤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글쎄, 힘들지. 저도요. 기름값이 미쳐버렸어요. 혹시 신차세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응. 1년 안 됐어. 헐. 대단하시네요. 저는 중고로 샀어요. 할부금이라도 줄이려고요. 청년의 말에 가슴이 쿵했습니다. 젊은 친구도 중고차를 산다는데 저는 60세에 2억짜리 신차를 뽑았습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이를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60세는 마지막 승부를 걸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했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이던 지입 기사를 그만두고 가장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30년 모은 돈. 그 돈으로 차 한 대 사고 1년 만에 빈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유기 눈금이 올라갈 때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번째 달, 저는 더 절박하게 달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일감을 잡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차 뒤 침대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자고 다음날 새벽 또 달렸습니다. 하루 주행거리 1000km.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목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벌이는 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주가 전화했습니다. 기사님, 이번 건 좀 무리해서 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톤수가 좀 초과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시면 운임 20만 원 더 드릴게요. 과적.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신념이었습니다. 과적은 절대 안 한다. 위험하고 법 위반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통장은 마이너스? 카드 빚은 쌓여가고 할부금은 매달 나가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꺾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많았습니다. 차 뒤축이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워서 가속이 느렸습니다. 핸들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발 단속 안 걸리길. 제 머릿속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렸습니다. 화주가 운임을 건넸습니다. 85만 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지켜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저버렸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휴게소에 들어가려다가 무게 단속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후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과적 범칙금 50만 원, 그날 벌었던 추가 운임 20만 원, 주유비 빼고 순수익 15만 원이었는데 과태료 50만 원. 저는 멍하니 고지서를 봤습니다. 30년 지켜온 신념을 깨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이 과태료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또 다른 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4톤 차를 댈 곳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에 대형 화물차 주차장은 없습니다. 일반 주차장은 높이 제한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 되면 집까지 택시를 타야 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길거리에 세우자. 저는 집 근처 길거리에 차를 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로 나가보니 앞 유리창에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8만 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형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집 근처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날 번 운임비에서 주유비 빼면 순수익 9만 원, 과태료 8만 원 내면 순수익 1만 원, 하루 종일 달려서 1만 원. 저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다음 날도 같은 상황. 집에 차를 대려면 딱지 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또 8만 원. 주유비를 빼면 순수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과태료. 과적 50만 원. 주정차 위반 16만 원. 신호위반 6만 원. 총 72만 원. 급하게 서두르다 신호위반도 했습니다. 짐을 더 싣고 싶어 과적도 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길거리에 세웠습니다.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많은 빚이었습니다. 9번째 달, 뉴스를 봤습니다. 건설 경기 한파, 전국 건설 현장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뉴스, 화물 물동량 급감, 화물차 공급 과잉, 배차 앱을 켜봤습니다. 일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이 멈췄습니다. 신규 아파트 착공이 반토막 났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나를 짐이 없었습니다. 선배 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요즘 일감 어떠십니까? 대호야, 나도 일주일째 집에서 쉬고 있어. 일이 없어. 그렇습니까? 이 바다 끝났어. 건설 경기가 무너지니까 우리도 무너지는 거야.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무너진 겁니다. 건설업이 무너지니 화물차도 무너졌습니다. 10번째 달, 통장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200만 원, 카드 빚 800만 원. 더 열심히 할수록 주유비가 더 나갔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할수록 과태료가 쌓였습니다. 제 신념까지 꺾으며 과적을 했지만 결과는 더 큰 빚이었습니다. 성실함이 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밤에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60세에 던진 마지막 승부수. 그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11번째 달,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통장은 마이너스, 카드 빚은 쌓여가고 다음 달 할부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중고차 매물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4톤 화물차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제 차와 같은 연식, 같은 모델. 매물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물차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고차 상사에 전화했습니다. 14톤 차 팔려고 하는데요. 연식이 어떻게 되세요? 1년 됐습니다. 아, 요즘 화물차 시장이 완전히 죽었어요.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여러 곳에 전화했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요. 화물차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팔기로 했습니다. 자산이라 믿었던 번호판 값까지 똥값이 되었더군요. 경기가 죽으니 화물차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번호판 권리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2억 원 주고 산 꿈이 1년 만에 반토막도 안 되는 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은 할부 원금 갚고 그동안 쌓인 카드 빚 메우고 나니 평생 모은 1억 4천만 원은커녕 오히려
2,500만 원을 더 내야 차 키를 넘길 수 있다는 정산서가 날아왔습니다. 그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구조에 애초에 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마이너스도 메워야 했습니다. 다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평생 모은 돈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요? 미안해. 아내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팔았어. 아내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제 거친 손등을 문질렀습니다. 평생 핸들을 잡아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가 굵어진 제 손목을 보며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 몸은 하나뿐이잖아요. 이제 우리 그만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0세 남자가, 환갑을 맞은 남자가 식탁 앞에서 울었습니다. 30년을 달렸는데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 괜찮아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는 걸. 60세는 끝을 준비해야 할 나이라는 걸. 2025년 초, 저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차를 넘겼습니다. 할부금을 갚고 빚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1억 4천만 원. 1년 동안 쏟아부은 돈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남은 건 얼마 안 됐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1년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30년의 끝인가? 화물차 30년을 몰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켰습니다. 늦은 적 한 번 없었고 사고 한 번 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너무 쉽게 봤습니다. 제 경력만 믿고 덤볐습니다. 90년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이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건설 경기가 무너지며 일감이 사라졌습니다. 성실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차 없는 주차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 삶이었던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 강대호. 그 이름도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환갑날이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두 아들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형이랑 제가 모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봉투를 열어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함에 목이 메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욕심부려서 너희한테 물려줄 것도 하나 없이 다 날려먹고. 제 말에 작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다 키워주시고 대학 보내주시고 결혼까지 시켜주셨잖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는 아버지 인생 사세요. 내려놓으셔도 돼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었지만 아이들이 물려받은 건 제 30년의 성실함이었다는 것을요. 환갑이 지나고 며칠 후, 저는 물류센터 차량 안내직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화물차 30년 하셨으면 차량 동선은 잘 아시겠네요. 월급 22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0만 원. 예전 한 달 주유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유기 눈금을 보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할부금에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 첫날, 물류센터 게이트 앞에 서서 들어오는 화물차들을 안내합니다. 3번 게이트로 가세요. 씩씩하게 수신호를 보냅니다. 젊은 기사들이 차를 몰고 제 곁을 지나갑니다.
1년 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보며 속으로 빌어줍니다. 부디 다치지 말고 너무 무리하지 말게나.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들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저 불빛 속에 있었겠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1000km를 달렸을 겁니다. 주유소에서 손 떨며 40만 원을 내고 휴게소에서 쪽잠을 자며 과태료 걱정에 가슴 졸이며.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 속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은 깊고 흰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큼은 평온합니다. 저는 비로소 저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대호야, 선택은 틀렸을지 몰라도 내 인생은 틀리지 않았어. 너는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어. 30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켰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1년은 실수였습니다. 60세에 던진 승부수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제 경력을 과신했고 구조의 변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의 실수가 제 30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성실한 기사였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후회돼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되지.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건 확실해. 그럼 됐어요. 우리 건강하잖아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다시 모으면 돼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말없이 도시락을 싸주던 손. 제가 무너질 때 옆에서 지켜준 손. 이제는 그 손을 제가 더 꽉 잡아주려 합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세가 넘어 던지는 승부수는 승부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무리한 희망보다 현실을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결단. 그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킵니다. 새로운 도전보다 지금 가진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용기 있는 후퇴를 하십시오. 평범한 안정이 때로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2억짜리 신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둘 잘 키운 것, 30년 성실하게 산 것, 그게 제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님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멈춰야 할 때를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저처럼 용기 있게 내려놓고 새로운 평온을 찾으셨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핸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